안녕하세요. 엔타임 강사 연입니다. 오늘 캠퍼들을 위한 요한계시록 이제 7강은 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 13장, 17장의 짐승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캠퍼 정의는 대장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예비하는 승리하는 아들들, 그리고 또 아들들 정의는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13장, 17장의 그 짐승, 즉 일곱 머리를 가진 짐승에 대해서 오늘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서 2절에 보면은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열 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렇죠. 이렇게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이제 이 짐승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7개의 머리를 가진 짐승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머리가 7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열뿔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좀 배웠잖아요. 후 로마 제국, 앞으로 나타날 적그리스도 제국이 10개국 연합의 나라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고, 오늘은 이제 7개의 그 머리,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것을 알아보는 것이 이번 강의의 초점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제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이 7개의 머리를 가진 짐승의 세 가지 의미는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이 의미는 어떤 것이냐? 사단이 주관한 세계 인류, 세상을 지배해온 세상 제국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인류 처음부터 이렇게 세상을 지배해 왔는데 그 지배가 세상 제국을 통해서 지배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온 세상 제국을 의미한다. 역사적으로 지금까지의 온.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의미는 이제 마지막 때의 적그리스도 제국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마지막 때 나타날 적그리스도 개인으로서의 적그리스도를 의미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 7개의 머리를 가진 짐승이 의미하는 바는 1, 2, 3, 세 개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오늘은 이제 1번, 2번 을 살펴보도록 하고 세 번째 마지막 때 나타날 적그리스도 개인은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살펴볼 거는 세상 제국을 의미하는 제국, 그 다음에 마지막 때의 적그리스도 제국, 요 두 개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의 그 7머리를 가진 짐승을 알기 위해서는 자세히 설명되어 있는 부분이 또한 요한계시록 17장입니다. 그래서 3, 4절을 읽어보면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렇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여자는 이제 그 큰 성 바벨론을 의미하는데 이 여자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살펴보도록 하고 이제 오늘은 요 붉은빛 짐승, 그러니까 7머리를 가진 그 짐승이 붉은빛 짐승이었다. 근데 그 붉은빛 짐승은 7머리와 10뿔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우리가 10뿔에 대해서는 이제 후 로마 제국의 그 10뿔, 10발가락 그 그리스도 제국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본 바 있습니다. 오늘은 7머리, 그 7머리에 대해서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그 머리에 짐승의 머리를 통해서 이제 그 역사적으로 세상을 지배해 온 제국을 알려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짐승의 머리를 통해서. 그래서 그리스도 즉 메시아가 출생하게 되는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이를 방해하는 세상 제국들을 중심으로 제국이 이제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적그리스도 제국은 이제 앞으로 나타나게 될 적그리스도의 제국은 일곱 머리 중 하나의 머리이면서 그렇죠. 일곱 머리 중에 그러니까 일곱 제국 중에 하나의 제국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의 머리이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 적그리스도는 또 짐승 그 자체잖아요. 그 자체이기 때문에 역사를 통한 모든 세상 제국의 총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의 제국은 앞으로 나타나게 될 적그리스도의 제국은 일곱 머리 중에 한 제국을 의미하면서 또한 나머지 여섯 머리도 다 총체적으로 그 의미하는 그러한 이제 그 짐승 그 자체다라고 하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그 일곱 머리는 즉 인간 역사를 지배해온 여섯 제국과 앞으로 나타날 후 로마 제국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적그리스도의 제국은 제국의 존속 기간이라는 거는 3년 반이라는 사실은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사실일 겁니다. 그죠?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 적그리스도의 제국은 하늘에서 강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박살난다는 사실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아마겟돈 전쟁에 의해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기초적인 사실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오늘 우리가 초점을 가진 것은 요 일곱 머리에 대한 해석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해석은 천사가 요한에게 알려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쉽게 알 수 있는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머리를 짜가지고 막 이렇게 노력할 필요가 있는 게 아니라 천사가 일곱 머리에 대해서 해석해 주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 17장 7절에서 12절에 이제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7장에서 12절만 잘 이렇게 그 이해를 하면은 천사가 가르쳐 준 것을 잘 이해를 하면은 요 일곱 머리에 대한 분명한 그 의미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요한계시록 17장 7절에서 12절 천사가 가로되 왜 기이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의 탄 바 일곱 머리와 일곱 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그렇죠. 그래서 여기 그 방금 우리가 이제 여자라든가 이런 부분은 다음 기회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제 열 뿔은 우리가 이제 그 배웠잖아요. 그죠? 지난 시간에 그 10개국 연합 부분에서 다니엘서 2장 또 다니엘서 7장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았고 오늘은 요 일곱 머리가 초점입니다. 일곱 머리를 가진 짐승이다. 그 비밀을 알려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천사가. 그렇죠. 근데 그 천사가 이제 알려준 건 뭐냐면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무정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거하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기이 여기리라. 요 8절 부분은 개인의 적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이거 개인 적그리스도를 의미하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의미죠. 그렇죠. 짐승의 세 번째 의미인 개인 적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고 이제 그 9절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그렇죠. 일곱 머리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렇죠. 오늘 이제 요 적그리스도에 대한 개인 적그리스도에 대한 부분을 알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늘은 이제 일곱 머리 이 짐승의 그 첫 번째, 두 번째 의미인 일곱 머리를 알고자 하는 겁니다. 여자가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또 일곱 왕이라 그렇죠. 일곱 산과 일곱 왕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그 일곱 머리는 그래서 근데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하리라. 그렇죠. 그래서 여기 그 11절 부분도 개인
적그리스도를 의미하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요 구절에 대한 부분만 잘 이해를 하게 되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구절에 대한 부분, 구절에 대한 부분의 그 핵심은 뭐냐면 그 일곱 산 일곱 왕이 일곱 머리를 가리키는데 다섯은 망했다. 그리고 하나는 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 일곱 왕이라고 했으니까 뭐예요? 일곱 나라, 제국을 의미하죠. 제국을 의미하죠. 그렇죠? 그래서 일곱 산, 일곱 왕 같은 의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그렇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살고 있는 지금 시대에 하나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섯째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사도 바울이 살고 있는 그 제국이 무슨 제국이에요? 로마 제국 아니에요? 로마 제국. 그렇죠. 로마 제국에 대해서 그 여섯 번째라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그죠? 다섯은 망했다고 했잖아요. 과거에 있었던 제국이었다는 의미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섯째 제국이 사도 요한이 살고 있었던 그 로마 제국이라는 것만 알면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나타날 하나의 제국은 뭐 적그리스도의 제국 앞으로 나타나게 될 적그리스도의 제국이죠. 그렇죠. 잠깐 동안 있겠다. 우리가 다른 성경을 보면은 이제 3년 반인 것을 알 수가 있죠. 3년 반의 짧은 기간이죠. 잠깐 동안 그야말로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그래서 다 풀린 거예요. 그래서 일곱 산은 뭐예요? 뭐를 의미하는 거다? 일곱 나라와 제국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일곱 왕, 일곱 산은 일곱 나라, 일곱 제국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중요하게 그 핵심 포인트는 뭐예요? 사도 요한 이전에 다섯 제국은 이미 망했다라고 우리 천사가 가르쳐줬습니다. 그리고 요한 사도가 살고 있는 제국이 여섯째 제국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근데 그 여섯째 제국이 뭐예요? 로마 제국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로마 제국 때에 사도 요한이 살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섯째 제국이 전 로마 제국이라는 것을 알면은 다 이제 끝난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미래에 나타날 한 제국은 후 로마 제국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열 발가락 가진 제국, 또 열 뿔 가진 제국, 후 로마 제국이 앞으로 네 번째 그러니까 우리가 다니엘서에서는 네 번째 짐승으로 배웠잖아요. 그렇죠. 그때 다니엘서를 통해서는 네 번째 짐승이 여기에서는 요한계시록에서는 일곱 번째 그 머리죠. 일곱 번째 머리이고 후 로마 제국이죠. 근데 다니엘서에서는 네 번째 짐승. 여기에서는 일곱 번째 머리, 그리고 다섯 개의 머리는 망했다라고 하는 거죠. 알겠죠?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보면은 참고로 이제 일곱 머리에 대한 해석 주로 이제 오류인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 일곱 산을 로마로 해석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오류입니다. 그러니까 일곱 산이 일곱 개의 언덕이 있습니다. 일곱 개의 언덕이 있기 때문에 요 일곱 산을 로마로 의미한다고 보는데 이는 오류라고 하는 겁니다. 즉 이는 즉 교황을 적그리스도로 보는 시각에서의 억지 해석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천사가 직접적으로 일곱 산에 대해서 분명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일곱 산은 이 제국이라고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다고 우리가 위에서 살펴보았습니다. 많이 잘 봐요. 일곱 산에 다섯 산은 이미 망했고 지금 한 산이 있고 그 산이 앞으로 또 한 산이 나타날 것이다. 이건 말이 되지 않는 해석이잖아요. 그렇죠? 이건 인류사에 있었던 이제 거대한 제국을 의미하는 거죠. 일곱 개의 거대한 제국이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다섯 개의 제국은 망했고 한 개의 제국이 지금 있고 사도 요한이 살고 있는 시대에 지금 로마 제국이 있고 또 앞으로 제국이 나타날 것이다. 이건
이거는 이제 거대한 이제 제국을 의미하는 의미에서 일곱 산으로도 이렇게 표현한 거죠. 일곱 산, 일곱 왕이라고 이렇게 표현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로마를 일곱 언덕이 있기 때문에 이 일곱 산이 로마를 의미하고 그래서 교황이 적그리스도라고 보는 이러한 해석은 오류다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하여튼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그렇죠. 일곱 왕, 일곱 산은 인류를 관통하는 사단이 지배하는 대표적인 거대한 제국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일곱 왕만 이렇게 표현한 게 아니라 또 일곱 산으로 표현했다. 거대한 산으로 표현한 거는 이 인류사에 있어서 그 거대한 그 핵심 줄기에 그 산맥과 같은 제국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아래에 뭐 조그만 산들도 있겠죠. 조그만 왕국과 여러 저기가 있었지만 핵심은 이 일곱 산, 일곱 제국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기 위해서 일곱 왕, 일곱 산으로 표현한 거죠. 그래서 사단이 지배해 온 인류를 관통하면서 그렇죠. 그래서 일곱 머리는 각각 어느 제국인지 우리가 이제 쉽게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은 요한 사도가 살던 시대의 제국을 여섯 번째 제국이라고 했으니까 다섯 왕은 이미 망했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이제 이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이 사실을 알게 되니까 우리가 그 망한 다섯 제국이 어떤 제국인지 이제 금방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그 일곱 그 머리 중에 이제 망했던 사도 요한 로마 제국 이전에 있었던 망했던 다섯 제국은 어떤 제국이냐? 잘 봐요. 그럼 로마 바로 이제 이전에 있었던 헬라 제국, 그죠? 그 다음에 그 이전에 있었던 메데 페르시아 제국, 그 이전에 있었던 신바벨로니아 제국, 또 그 이전에 있었던 아수르 제국, 그 이전에 있었던 이집트 제국. 그래서 이집트 제국부터 헬라 제국의 그 이스라엘 민족과 같이 이렇게 함께 해온 그러한 이제 다섯 개의 제국이 이제 여기에서의 다섯 개의 머리다. 짐승의 다섯 개의 머리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집트 제국 때 어땠어요? 이스라엘 민족의 탄생과 그 해방이 이루어졌죠. 그렇죠? 야곱이 이집트 제국 때에 그 이집트 지역으로 내려갔잖아요. 그래서 고센 지방에 살다가 모세에 의해서 이렇게 출애굽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섯 제국은 한 머리가 이제 사단이 이렇게 지배해 왔던 그 첫 머리 하나의 머리가 이집트 제국이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아수르 제국 때 북이스라엘이 멸망하잖아요.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고 또 신바벨로니아 제국 느부갓네살 그 대왕 때 남유다가 또 멸망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메데 페르시아 제국 때 고레스 왕이 선대해서 유대 땅에 복귀가 이루어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2 성전도 건축을 하고 그렇죠. 그리고 헬라 제국 그 다음에 헬라 제국이 서서 셀루쿠스 왕조 북방 왕과 프톨레미 왕조 남방 왕이 서로 각축을 펴면서 그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막 이렇게 했던 제국이 또 헬라 제국이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은 그래서 이제 요 다섯 개의 제국이 이제 다섯 개의 머리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요 로마 제국 때 사도 요한이 있던 시대고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 하게 되잖아요. AD 70년 때 그 성전이 망하고 또 온 이제 새 열방으로 이스라엘이 이제 유대인들이 다 이제 퍼지게 된다. 그리고 또 앞으로 나타날 후 로마 제국에 이스라엘을 이제 그 기습 침입하잖아요. 그죠? 7년 그 환란 가운데 중간에 기습 침입해서 후 로마 제국 적그리스도 제국이 그래서 유대인들은 옛 광야로 도망하게 된다. 3년 반 동안에 그 후로마 제국의 그 적그리스도의 제국의 그 기간은 또 3년 반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러한 그 다섯 개의 제국은 이집트, 아수르, 신바벨로니아, 메데 페르시아, 헬라 제국이라는 것을 이렇게 알아보았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은 이집트 제국보다 먼저 있었던 느무롯의 바벨론 제국, 그죠? 메소포타미아 제국에 있었던 바벨론 제국에 대해서는 왜 그 한 머리가 아니었나? 이게 우리가 의문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죠? 그 부분은 방금 이 뒤에 우리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후 로마 제국은 어떤 제국이냐면 후 로마 제국은 인류 첫 제국이었던 니무롯의 바벨론 제국을 잇는 제국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이 그 니무롯의 바벨론 제국은 어때요? 니무롯의 바벨론 제국을 우리가 이제 요 짐승으로 이렇게 표현하면은 요 이제 인류의 첫 이제 사단이 지배한 제국이죠. 그렇죠. 이 제국이 이제 이게 점점 커지면서 이 짐승이 점점 커지면서 7개의 그 각각의 이렇게 머리가 이렇게 나는 겁니다. 7개의 머리. 그러니까 요 니무롯의 요 바벨론 제국은 한 개의 머리가 아니라 이집트 제국이나 아수르 제국처럼 한 개의 머리가 아니라 이 짐승 그 자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어떻게 보면 요 짐승이 뿌리 나기 전에 요 짐승을 니무롯의 바벨론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바벨론 제국이 뿌리 나가지고 하나하나 뿌리 나면서, 그러니까 모든 제국은 사실 바벨론 제국의 모든 통치 체제라든가 바벨론 문화라든가 바벨론 종교가 다 이제 변형된 겁니다. 다 여기가 시원입니다. 니무롯의 바벨론 제국이. 그렇기 때문에 요 전체 7개 이 자란 요 니무롯의 바벨론 제국이 이제 마지막 이건 인류 처음이었고 마지막 때 7머리를 가진 큰 짐승으로 커진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니까 실제로 요 후 로마 제국은 실제로 바벨론의 수도를 둔, 그죠? 바벨론의 수도를 둔 바벨론 제국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후 로마 제국, 적그리스도의 제국은 바벨론 제국이다. 다른 얘기로 해서 대신 니무롯의 바벨론 제국이 아니라 앞으로 나타나게 될 적그리스도의 바벨론 제국. 그렇죠.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뿌리 나기 전에 그 짐승, 요 짐승 어떻게 보면 좀 어린 짐승이죠. 요 새끼, 요 짐승이 니무롯의 바벨론 제국이었다면 이게 인류의 시간과 함께 7뿔이 이렇게 딱 나면서 난 짐승, 그죠? 이게 이제 후 로마 제국 전체를 의미하면서 바벨론 제국, 적그리스도의 제국은 바벨론 제국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의미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각각의 이런 5개의 머리에 요 바벨론 제국은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다. 요 제국 자체다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후 로마 제국의 수도가 로마가 아닌 점도 유의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후 로마 제국 10개국 연합의 이제 중심 도시는 로마와 이스탄불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 알겠죠? 그러니까 10개국 연합 때까지의 그 제국,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10개국 연합을 장악하기 전까지의 그 어떤 중심지는 이제 로마 또는 이스탄불 뭐 그러겠죠. 그렇죠. 그렇지만은 그 적그리스도가 그 요 10개국 연합을 장악하면서는 다 그 저기에 속하게 되는 거죠. 이 후 로마 제국, 적그리스도의 제국은 수도는 바벨론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6째 나팔 전쟁에서 유프라테스 강이 마르고 바벨론을 동방에서부터 쳐들어온다 그러잖아요. 동방이 바벨론을 의미합니다. 요 중동 지방, 메소포타미아 지역.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점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로마와 이스탄불은 10개국 연합의 그런 과정 속에서 중심 도시로 활약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후 로마 제국, 적그리스도의 제국의 그 수도는 바벨론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점도 잘 이렇게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